저는 의사입니다. 1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고 수많은 처방전을 써왔습니다. 항생제부터 고가의 종합 비타민까지 저는 약의 성분을 잘 알고 검사 수치의 의미를 분석하고 위험률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과학을 믿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 삶에서 가장 큰 교훈이자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약을 그다지 믿지 않으시던 어머니께 제가 직접 영양제를 권하고 정성을 다해 챙겨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머니를 다시 건강하게 만든 건 약이 아닌 밥상 위의 반찬들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올해로 70이 넘으셨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오셨고 새소리로 하루를 시작하며 정갈한 밥상 위에 직접 만든 반찬을 꼭 3가지 이상은 올리시는 분이죠. 제가 오랜만에 집에 내려갔을 때 어머니는 여전히 말없이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어머니의 식사량이 눈에 띄게 줄었고 잠도 설친다고 하셨으며 걷는 속도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요즘 어디 안 좋으세요? 하고 여쭤봤지만 어머니는 그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저는 도저히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모셔가 여러 검사를 했지만 수치는 전반적으로 정상 범위였습니다. 혈압이 약간 높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살짝 증가했고 혈당도 전당뇨 수준이긴 했지만 당장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의사로서 보면 걱정할 수준은 아니었지만 아들로서 느끼기에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다양한 영양제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종합 비타민, 오메가-3, 코엔자임 Q10, 관절 영양제, 심지어 홍삼까지. 복용 시간과 성분 간 상호작용까지 꼼꼼히 챙기며 누구보다 정성껏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어머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피곤해하시고 수면의 질도 나빠졌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저는 자격증이 있고 논문도 읽고 수많은 환자들을 도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어머니는 제가 아무리 애써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의학적 지식의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내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어머니, 요즘 약 잘 챙겨 드세요? 응, 근데 오히려 그거 먹고 나면 속이 더 거북하고 피곤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몸을 위해 내린 선택이 오히려 피로를 더하게 만든 건 아닐까? 그 주 저는 어머니 댁에 일주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하루는 아침 일찍 깨어 부엌으로 나갔는데 어머니께서 아침상을 차리고 계셨습니다. 상 위에는 미역국, 무생채, 마늘 장아찌, 고등어 조림. 모두 평범한 집밥 반찬들이었지만 고소한 냄새와 따뜻한 기운이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저는 모처럼 아무 말 없이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반찬을 오래 씹으며 드셨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밥상이야말로 어머니를 지탱해온 힘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작은 노트를 꺼내어 어머니가 평소 자주 드시는 반찬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의 재료를 현대 영양학의 관점으로 다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미역에는 갑상선 호르몬을 조절하는 요오드가 풍부하고 무는 간 해독과 소화에 효과적이며 마늘은 항염작용과 혈압 조절에 탁월하고 고등어는 흡수율 높은 오메가-3의 훌륭한 공급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제가 드린 영양제가 아닌 오랫동안 드셔오던 익숙한 음식들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의학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약국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부엌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입니다. 이제 저는 환자에게 약 대신 진짜 음식을 처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밥상에서 다시 배우기 시작한 그 첫날처럼 말이죠. 의사로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고 그 흔한 영양제조차 오히려 피로를 더하게 만들었습니다. 밥상에서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 인생을 바꾼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진료실에는 가끔 특이한 환자분이 오십니다. 그날도 그렇게 한 분이 오셨습니다. 87세의 여성 환자. 의뢰서에는 고혈압, 관절통, 수면장애 이력 있음 이렇게 적혀 있었지만 막상 들어와 앉은 그분은 생기가 넘쳤습니다. 걸음걸이가 또렷했고 눈빛도 맑았습니다. 진료 초반, 저는 습관처럼 여쭤봤습니다. 지금 드시는 약이나 영양제 있으세요? 없어요. 하나도요. 하나도요. 난 약 싫어요. 평생 안 먹고도 잘 살았는걸?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연세에 약도 없이 이 정도의 건강 상태라니? 기본적인 혈압부터 혈액검사, 심전도까지 다 확인해 봤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약간의 고지혈증, 연령대에 따른 관절 약화는 있었지만 전반적인 수치가 너무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약을 전혀 먹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뭘 먹고 사는지 아세요? 뭘 드세요? 그냥 된장찌개에 나물 좀, 김치 좀, 멸치볶음에 고등어 한 토막. 그게 다예요.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멍해졌습니다. 우리가 슈퍼푸드라며 찾아 헤매는 모든 걸 이분은 평생 밥상에서 자연스럽게 섭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차리셨던 그 밥상, 그리고 이 87세 환자분이 말한 식단. 된장은 장내 미생물과 면역력의 탁월. 나물은 식이섬유와 미네랄의 보고. 김치는 유산균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 멸치는 칼슘과 단백질의 원천. 고등어는 오메가-3의 대표 주자. 이걸 수십 년 동안 꾸준히 먹어온 사람은 몸이 이미 약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로 적응된 것이었습니다.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그분이 저를 돌아보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자꾸 무언가를 추가하려고만 해요. 때로는 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모르죠. 약보다 중요한 건 평생 이어온 습관이에요. 그 말은 마치 제 가슴을 쿡 찌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어머니의 몸에 뭔가를 더하고만 있었던 거였습니다. 영양제, 보조제, 기능식품. 하지만 어머니의 몸은 더하기보다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원래 자신이 알던 음식으로 자신이 익숙했던 방식으로 회복하고 싶었을 뿐이죠. 그날 이후 저는 진료가 없는 날이면 집밥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찬의 조리 방식, 제철 재료의 효능, 발효식품의 작용 메커니즘. 놀라운 건 많은 논문들이 이미 이런 전통 식단의 효과를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단지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고 너무 간편함을 추구한 나머지 자연스러운 건강을 잊어버린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 87세의 할머니는 약 없이도 건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과 어머니를 통해 저는 배웠습니다. 건강은 지식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습관과 정성과 기억 속의 밥상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87세 할머니를 만나고 돌아온 날, 저는 조용히 어머니의 밥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밥을 드시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마른 손으로 무생채를 짚고 고등어를 살살 발라 드시는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께 어떤 영양제도 드리지 않기로. 적어도 당분간은 어머니가 늘 드시던 음식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조금 더 정성스럽게 조리해서 몸의 변화를 직접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모든 영양제와 건강보조제를 중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종합 비타민도, 오메가-3도, 홍삼도, 모든 걸. 남은 건 오직 밥상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천천히 어머니가 부담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너무 짜거나 매운 반찬은 줄이고, 튀김이나 기름진 음식은 지양하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반찬은 남기되 조리법을 바꿔 더 부드럽게 소화되도록 채소, 미역, 두부, 생선찜 등 어릴 적부터 익숙한 재료들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저는 7일간의 식단을 계획했습니다. 병원식처럼 딱딱하지 않지만 영양은 충분히 고려한 구성이었습니다. 1일차 미역국, 고등어 조림, 무생채, 흰쌀과 현미를 섞은 밥. 2일차 된장국, 시금치나물, 직접 담근 배추김치, 계란찜. 3일차 연근 돼지뼈탕, 가지찜 마늘소스, 멸치볶음, 흑미밥. 이렇게 매일 변화를 주면서 어머니가 지루하지 않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건강식단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옛날에 해주시던 반찬들 기억나요? 이번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그 약들, 왜 요즘은 안 줘?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잠시 쉬어가요.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해봐요. 어머니는 의아해하셨지만 반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며칠 동안은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아침엔 피곤해하셨고 움직임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식사량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밥을 남기지 않으셨고 반찬도 골고루 드셨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한마디. 어젯밤엔 한 번도 안 깨고 푹 잤어. 저는 매일 어머니의 상태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10일차 아침에 스스로 산책을 다녀오심. 11일차 식후 복부 팽만감 사라짐. 10일차 안색이 밝아짐. 14일차 옛날처럼 무장아찌가 먹고 싶네 라는 말씀? 아직은 조심스러웠지만 어머니의 컨디션이 분명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로서 느낀 건 큰 변화는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 예전엔 환자가 피곤하다고 하면 비타민 드세요, 보조제 드셔야죠 라는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 어떤 식사하세요? 하루 중 꼭 챙겨 드시는 음식이 있으세요? 건강을 숫자나 처방전으로만 보던 시선이 식사, 감정, 추억, 돌봄이 어우러진 하나의 흐름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회복은 단순히 음식 때문만이 아니라 그 음식을 누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는지에 따라 더 달라진다고 느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밤에 푹 주무시고 소화도 잘 되고 통증을 호소하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장 한번 해볼까? 옛날처럼.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고가의 영양제도, 복잡한 건강식품도, 현대의학의 정밀 처방도 없이 오직 한 끼 정성스러운 집밥이 만든 변화. 정성과 이해로 만든 밥상은 그 자체로 훌륭한 약입니다.
영양제를 모두 끊은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컨디션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TV 광고처럼 기적의 회복은 아니지만 마치 메마른 나뭇가지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음식의 흡수, 대사, 장기 기능에 대한 영향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아들로서 음식은 정서적 안정과 즐거움을 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만을 위한 맞춤 처방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익숙한 5가지 반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변화를 만든 건 바로 밥상이었습니다. 1. 된장 나물 무침. 효능, 간 해독, 장 건강, 식이섬유와 유산균 공급. 선택 이유, 날채소는 찬 기운 때문에 피하시기에 데쳐서 된장과 무쳐드림. 시금치, 열무, 근대 등을 데쳐 물기를 빼고 된장 한 작은술, 다진 마늘, 참깨로 무쳐드렸습니다. 2. 미역국. 효능, 요오드 갑상선 조절, 철분 빈혈 예방, 혈액 정화. 선택 이유, 뼈국보다 소화에 부담이 적고 가볍게 마시기 좋음. 참기름에 소고기, 마늘을 볶고 미역과 함께 끓였습니다. 조미료는 쓰지 않고 국간장과 정제소금 소량만 사용했습니다. 3. 마늘 장아찌. 효능, 항염작용, 혈압 안정, 콜레스테롤 감소. 선택 이유, 생마늘은 자극이 강하지만 장아찌 형태는 소화가 쉬움. 통마늘을 식초, 매실액, 소금 약간과 함께 숙성했습니다. 하루 2-3쪽이면 충분합니다. 물고기 4. 고등어 조림. 효능, 천연 오메가-3 심혈관 건강, 뇌 기능 향상. 선택 이유, 연어보다 알레르기 적고 저렴하며 흡수율 높음. 무와 생강을 함께 넣어 비린 맛을 잡고 간장 베이스로 짜지 않게 조림했습니다. 샐러드 5. 무생채. 효능, 간 해독, 장 운동 촉진, 소화 효소 풍부. 선택 이유, 부드럽고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채소 반찬. 물을 가늘게 채 썰어 식초, 고춧가루 약간, 꿀 한 방울, 다진 마늘과 깨로 무쳤습니다. 핵심 반찬 5가지. 5가지 원칙, 기름 적게, 소금 적게, 조미료 없음, 당일 조리, 천천히 먹기. 적응 기간 5일, 무리하지 않고 서서히 바꾸기. 저는 이것을 식이요법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몸이 기억하던 상태로 돌아가게 돕는 식사예요. 이 식단을 환자 몇 분께도 조심스레 공유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오해를 자주 마주했습니다. 가위표 1. 나이 들수록 영양제를 더 많이 먹어야 한다.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흡수력이 떨어져 자연식 위주의 소화 잘 되는 음식이 더 중요합니다. 오히려 영양제 과다 섭취는 간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가위표 2. 부드러운 음식만 먹어야 한다. 사실은 너무 부드러운 음식, 죽, 미음 등만 계속 먹으면 저작력이 약해져 입 근육과 식욕 모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위표 3. 짜고 매운 건 절대 안 된다. 사실은 노인은 미각이 둔해져 가니 너무 심심하면 식욕이 더 줄 수 있습니다. 천연 재료, 마늘, 생강, 식초, 참기름 등을 활용한 적절한 간은 오히려 소화를 돕습니다. 몸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돌려줄 뿐이다. 어머니는 지금도 제가 무슨 성분을 넣고 무슨 효능이 있는지 묻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 반찬이 입에 맞고 소화가 잘 되고 기분이 편안하시면 그걸로 된 겁니다. 회복은 제품 광고나 성분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담긴 밥상에서 시작됩니다. 1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식후에 속이 거북하다고 하지 않으시고 밤중에 깨는 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아침이 되면 스스로 창문을 열고
미역국을 끓이십니다. 예전처럼요. 의사로서 저는 건강을 숫자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들로서 저는 건강을 밥과 손끝에서 다시 배웠습니다. 영양제를 모두 끊은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컨디션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TV 광고처럼 기적의 회복은 아니지만 마치 메마른 나뭇가지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음식의 흡수, 대사, 장기 기능에 대한 영향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아들로서 음식은 정서적 안정과 즐거움을 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만을 위한 맞춤 처방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익숙한 5가지 반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변화를 만든 건 바로 밥상이었습니다. 1. 된장 나물 무침. 효능, 간 해독, 장 건강, 식이섬유와 유산균 공급. 선택 이유, 날채소는 찬 기운 때문에 피하시기에 데쳐서 된장과 무쳐드림. 시금치, 열무, 근대 등을 데쳐 물기를 빼고 된장 한 작은술, 다진 마늘, 참깨로 무쳐드렸습니다. 2. 미역국. 효능, 요오드 갑상선 조절, 철분 빈혈 예방, 혈액 정화. 선택 이유, 뼈국보다 소화에 부담이 적고 가볍게 마시기 좋음. 참기름에 소고기, 마늘을 볶고 미역과 함께 끓였습니다. 조미료는 쓰지 않고 국간장과 정제소금 소량만 사용했습니다. 3. 마늘 장아찌. 효능, 항염작용, 혈압 안정, 콜레스테롤 감소. 선택 이유, 생마늘은 자극이 강하지만 장아찌 형태는 소화가 쉬움. 통마늘을 식초, 매실액, 소금 약간과 함께 숙성했습니다. 하루 2-3쪽이면 충분합니다. 물고기 4. 고등어 조림. 효능, 천연 오메가-3 심혈관 건강, 뇌 기능 향상. 선택 이유, 연어보다 알레르기 적고 저렴하며 흡수율 높음. 무와 생강을 함께 넣어 비린 맛을 잡고 간장 베이스로 짜지 않게 조림했습니다. 샐러드 5. 무생채. 효능, 간 해독, 장 운동 촉진, 소화 효소 풍부. 선택 이유, 부드럽고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채소 반찬. 물을 가늘게 채 썰어 식초, 고춧가루 약간, 꿀 한 방울, 다진 마늘과 깨로 무쳤습니다. 핵심 반찬 5가지. 5가지 원칙, 기름 적게, 소금 적게, 조미료 없음, 당일 조리, 천천히 먹기. 적은 기간 5일, 무리하지 않고 서서히 바꾸기. 저는 이것을 식이요법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몸이 기억하던 상태로 돌아가게 돕는 식사예요. 이 식단을 환자 몇 분께도 조심스레 공유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오해를 자주 마주했습니다. 가위표일, 나이 들수록 영양제를 더 많이 먹어야 한다.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흡수력이 떨어져 자연식 위주의 소화 잘 되는 음식이 더 중요합니다. 오히려 영양제 과다 섭취는 간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가위표 2. 부드러운 음식만 먹어야 한다. 사실은 너무 부드러운 음식, 죽, 미음 등만 계속 먹으면 저작력이 약해져 입 근육과 식욕 모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위표 3. 짜고 매운 건 절대 안 된다. 사실은 노인은 미각이 둔해져 간이 너무 심심하면 식욕이 더 줄 수 있습니다. 천연 재료, 마늘, 생강, 식초, 참기름 등을 활용한 적절한 간은 오히려 소화를 돕습니다. 몸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돌려줄 뿐이다. 어머니는 지금도 제가 무슨 성분을 넣고 무슨 효능이 있는지 묻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 반찬이 입에 맞고 소화가 잘 되고 기분이 편안하시면 그걸로 된 겁니다. 회복은 제품 광고나 성분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담긴 밥상에서 시작됩니다.
1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식후에 속이 거북하다고 하지 않으시고 밤중에 깨는 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아침이 되면 스스로 창문을 열고 미역국을 끓이십니다. 예전처럼요. 의사로서 저는 건강을 숫자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들로서 저는 건강을 밥과 손끝에서 다시 배웠습니다.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으신 후 저는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진료만이 아니라 요리하는 의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처방전을 쓰기보다 환자에게 별표 요즘 어떤 식사 하셨어요? 별표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고혈압과 빈혈로 자주 내원하시던 50대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진료 중 저는 물었습니다. 요즘 제일 맛있게 드신 음식이 뭐예요? 환자분은 멋쩍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거의 라면이죠. 남편도 바쁘고 애들도 없고 대충 때워요. 저는 약을 늘리기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녁 삶은 채소랑 계란 하나만 드셔보세요. 내일 느낌을 적어보시고 다시 알려주세요. 일주일 뒤 환자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별거 아닌데 괜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 후 저는 3명의 환자를 정했습니다. 홀로 사는 80대 노인, 항암 치료 직후 기력이 없는 암 환자,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젊은 엄마. 진료 끝나고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다음 주 진료실 말고 같이 식사 한 끼 하실래요? 저와 간호사 1명이 함께 직접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된장국, 멸치볶음, 두부조림, 따뜻한 흰밥, 어떤 약도 없이 그냥 밥을 나누었습니다. 흰 가운도 벗고 진료 차트도 없이. 입맛은 어때요? 이 반찬집에서 자주 드세요? 그런 말을 건넸습니다. 식사 후 홀몸 노인 환자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나도 어제 그 반찬 해봤어. 오랜만에 혼자 밥 먹고 안 우울했어? 젊은 산모는 문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밥을 천천히 씹으면서 울었어요. 누군가가 밥 먹었어? 라고 물어봐 준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암 환자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냥 검사만 보는 줄 알았는데 국도 끓일 줄 아시네요.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치료다라고. 하지만 확실히 느꼈습니다. 몸은 약으로 회복될 수 있어도 마음이 고프면 진짜 회복은 어렵다. 저는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상은 많지 않지만 따뜻한 부엌 불빛이 꺼지지 않는 병원. 그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직접 반찬을 고르고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어릴 적 먹었던 음식을 떠올리고 의사에게 이렇게 질문받습니다. 오늘 몸 말고 마음이 먹고 싶은 음식은 뭐예요? 그 병원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값비싼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단 하나. 진심 있는 음식, 진짜 사람, 따뜻한 질문. 저는 여전히 의사입니다. 차트를 쓰고 약을 조제하고 수치를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환자를 질병이 아닌 한 사람의 삶으로 바라봅니다. 약은 통증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끼 식사는 살고 싶다는 마음을 되찾게 해줍니다. 어느 가을 초입의 날, 제 진료실은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밥 짓는 냄새가 은은했고 도마 위에서 채소 써는 소리, 냄비 뚜껑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들이 살짝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는 단순한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한 명의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직접 진료실에 와서 음식을 만들 나를 기다려온 아들.
예전부터 저는 상상했습니다. 언젠가 어머니가 환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는 사람으로서 제 진료실에 들어오는 날을. 그날 그 상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단정히 묶은 어머니는 채소가 담긴 바구니를 들고 조용히 진료실 뒤편 작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날의 환자는 아내를 잃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는 당뇨병 환자 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니라 다른 분이 선생님께 밥을 지어드릴 겁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차려주셨습니다. 애호박 새우젓국, 두부 버섯조림, 삶은 나물, 집에서 가져온 직접 담근 깍두기, 특별할 것 없는 구성. 하지만 국 한 그릇을 조심스레 내려놓는 순간 진료실 안이 뭔가 달라졌습니다. 환자분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이분이 선생님 어머니세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내가 애호박국 좋아하는 걸 아셨지? 그리고 그날 그분은 한 그릇을 말없이 끝까지 다 드셨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내가 여전히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가 끝난 뒤 어머니는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건 레시피도 아니고 건강수칙도 아니었습니다. 짧은 손글씨, 단 3줄. 누구도 혼자 밥 먹게 하지 마라. 따뜻한 국 한 그릇이 약이 닿지 못하는 곳을 살릴 수 있다. 의사이기 전에 사람이 되어라.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그 쪽지를 지갑에 넣었습니다. 아직도 지갑 안에 있습니다. 큰 병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저 천천히, 조용히, 나이 들며 약해지셨습니다. 추운 겨울 어느 날, 제가 끓인 미역국을 앞에 두고 어머니는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밥을 먹자고 부르지도 않으셨습니다. 잔소리도 없으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는 마지막 잠을 주무셨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밥을 지어라. 누군가를 살리고 싶다면 먼저 그 사람이 어떻게 먹는지 들어라. 저는 그 말을 책으로도 논문으로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건 어머니만이 줄 수 있는 진짜 의학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사입니다. 진료실은 여전히 작지만 그 부엌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매주 한 명, 특별한 환자에게 밥을 짓습니다. 과학도 아니고 실험도 아니고 그저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몸 말고 마음이 먹고 싶은 음식은 뭐예요? 누군가에게 그 물음이 약보다 더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어주신 당신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마지막으로 밥을 차려준 게 언제인가요? 오늘 밤. 스스로에게 따뜻한 한 끼를 지어보세요. 천천히 드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시작은 밥 한 끼에서부터입니다. 7부까지 이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단순히 읽어주신 것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심을 끝까지 들어주신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작가가 아니라 의사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을 통해 배운 건 이것입니다. 치유란 전문 지식이 아닌 들어주는 마음과 불 꺼지지 않는 부엌에서 시작된다는 것. 혹시 여러분도 비타민, 영양제, 수많은 정보 사이에서 지치신 적 있으신가요? 가장 필요한 건 누군가의 질문 한마디. 오늘 뭐 드셨어요? 따뜻한 밥은 드셨나요?
그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영삭이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까만말 풍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꼭 읽겠습니다. 알람 그리고 별표 구독 별표를 눌러주신다면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을 넘어 삶과 사람에 관한 이야기로요. 저는 의사입니다. 하지만 이젠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작은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한 끼의 따뜻한 밥만으로도요. 손 모으고 합장 긴 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혹시 오늘 아직 아무것도 못 드셨다면 아무 반찬이라도 괜찮으니 당신을 위해 따뜻한 밥 한 끼 차려보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